해상법 제12-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상기업위험관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주로 공동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기업의 위험관리라는 것은 해상기업 활동이 선박을 이용한 해상항행을 통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선박의 해상항행에는 육상기업 활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위험, 즉 해상위험이 존재합니다. 선박의 해상항행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종의 해상위험에 대하여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각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 상법에서는 해상위험관리제도로서 공동훼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해상편에 들어있는 위험관리제도는 아니지만 우리 상법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는 해상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해상위험관리제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학상으로 이러한 네 가지를 해상위험관리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적극적 해상위험 극복제도로는 공동훼손과 해난구조가 있고요. 소극적인 해상위험 극복제도로는 선박충돌과 해상보험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손은 통상손해와 비통상손해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해손 또는 해상손해라는 것은 선박의 해상항행에 수반되거나 적하에 생기는 모든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통상손해는 선체의 자연적인 소모, 연료비 입항세 등과 같이 통상의 항행에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운송인이 운임 중에 산입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손해로서의 법적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비통상손해는 통상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항해상의 사고에서 생기는 손해인데 단독훼손과 공동훼손으로 구분되어서 해상법상 또는 해상보험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비통상손해가 되겠습니다. 비통상손해는 단독훼손과 공동훼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단독훼손은 선박 또는 적하의 어느 한쪽에만 생긴 손해를 의미하는데 당해 손해의 관여자만 단독으로 그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공동훼손은 선박 및 적하의 공통의 해상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훼손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선박, 운임 및 적하가 공동으로 이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훼손에 관해서 상법은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모두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상법의 조문과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요크앤도프 규칙이 용성계약서, 선화증권 뒷면 약관, 보험증권 등과 같은 표준계약서나 보통거래약관에 거의 예외 없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훼손제도는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 적하를 투기한 경우에 전체를 위한 희생은 전체에 의해서 분담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대 해상법의 하나인 로드해법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훼손의 이론적 근거로는 선박과 적하는 해상에서 고립적인 위험 공동단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해상위험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선박 또는 적하의 어느 경우라도 부분적 희생을 통하여 전체의 이익을 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 단체의 관리자인 선장에게 적당한 조치를 강구시켜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이 단체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것이 그 이론적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설로는 이것을 위험공동단체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공동훼손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공동훼손의 본질에 대한 학설로는 사무관리설, 부당이득설, 공동대리설 등이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 통솔의 입장에서는 공동훼손은 상법상의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민법이나 일반상법의 제도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공동훼손의 법적 성질로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 요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동훼손의 본질 또는 성질에 관해 특별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설로서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법학에서 법적 성질을 다투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명확하거나 해당되는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규가 미비할 경우에 적용할 보충적 법률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기하는 것에 실질적 의미가 있으므로 통설의 견해는 공동훼손의 본질을 밝힌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공동훼손 제도는 고대로부터의 해상관습으로부터 유래하여 독특하게 발달하여 온 것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 제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을 달리 규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해상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공동훼손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상법상 공동훼손에 대한 법적 성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화증권의 뒷면 약관이나 해상보험계약에서 약관의 내용으로 요크웬토프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훼손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한 계약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법 규정은 임의법 규성을 띠고 있는데요. 공동훼손 제도는 공동위험단체의 내부관계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훼손 제도와 요크웬토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훼손 제도는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의 모두에게 분담시키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서기 3세기경 그리스의 로드해법에서 처음 인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드해법에 따르면 공동훼손 제도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돛을 절단하든가 적하를 바다에 투하하고 이로 인해서 위험을 면한 선박과 적하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로마법에서는 로드해법의 공동훼손 제도가 투하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로마법에 개수되어서는 해손을 부당이득 반환 법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중세에 와서는 선박과 적하의 소유자가 위험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합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이후 국가별로 공동훼손 제도가 발달해 왔는데요. 게르만법에서는 위험 공동체 이론, 프랑스법에서는 부당이득 이론, 영국법에서는 공정, 공공질서 및 편의의 기초를 둔 것이라는 이론, 미국법에서는 공동대리설로 설명하는 등 국가별로 공동훼손 제도는 각각 달리 발전해 왔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통일운동과 요크웬토프 규칙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훼손 제도에 대하여는 각국의 법률이 달라 해상기업의 법률 실무에 불편이 많았으므로 공동훼손법의 통일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1860년의 글라스고우 회의, 1864년의 요크 회의, 또 1887년의 앤트워프 회의, 1890년의 리버풀 국제통일회의에서 요크웬토프 규칙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해운업자에게 널리 이용되었으나 1903년에 일부 보완이 되었고 1924년 스톡홀름 회의 및 CMI의 1949년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각각 개정하여 1950년 요크웬토프 규칙이 채택되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요크웬토프 규칙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CMI 주관하에 1974년, 1990년, 2004년과 2016년에 각각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국제협약도 아니고 세계적인 관습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해운업자 및 보험업자에 의하여 보통거래 약관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정법으로서의 해상법에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훼손에 관한 상법 규정도 대부분 내용은 요크웬토프 규칙의 주요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60년의 글라스고우 결의에서는 공동훼손에 관한 법규의 통일운동은 1860년 초에 영국의 로이즈와 리버풀 보험자협회 및 기타 상업단체 요청을 수락한 사회과학진흥회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회과학진흥회는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의 회사 관련 단체를 그해 9월 25일 글라스고우에 초청하여 공동훼손법의 통일을 위한 두 개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글라스고우 결의에는 11개조에 이르는 공동훼손에 관한 규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4년 요크 규칙인데요. 1862년 4월 공동훼손에 관한 126개조의 초안이 마련되었고, 이 초안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비판되어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새로운 안을 1864년 9월 26일 요크에서 개최한 제3회 국제공동훼손회의에서 심의하여 11개조로 이루어진 요크 규칙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77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상업회의소 연합회는 1864년 요크 규칙을 기초로 하여 성문법을 제정할 것을 시도하였으나 로이즈 협회의 반대에 가까운 무관심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공동훼손법의 통일운동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1875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법 개정 편찬협회의 제3차 연례회의에서 해취가 공동훼손법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통일공동훼손법에 공동훼손의 정의 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여 이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1877년 8월 30일 앤트워프에서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의 통상단체 대표 등 68명이 참석하여 로이즈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크 규칙을 약간 수정하여 12개조의 규칙을 채택하였는데요. 이후 1890년, 1924년, 1950년, 1974년, 1990년, 1994년, 2004년과 2016년에 요크 앤트워프 규칙은 개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4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은 1989년 국제해양구조협약이 제정되고 1990년 로이즈 구조계약 표준서식 개정에 따라서 1974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을 전면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90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34차 CMI 회의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1994년 시드니 회의에서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파리 회의에서는 1974년 규칙 제6조 구조보수만을 개정하여 발표했는데 이 규칙이 1990년 규칙입니다. 1994년 시드니 회의에서는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게 하고 이 규칙은 1994년 12월 31일 이후 공동훼손 정산 실무에 적용할 것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문자 규칙 및 숫자 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문은 해석 규칙과 최우선 규칙의 2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자 규칙은 A부터 G까지 7개 규칙, 숫자 규칙은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현재 선화증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훼손 규칙은 1974년 규칙과 1990년 규칙 및 1994년 규칙입니다. 한편 2004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은 1994년 규칙이 발표된 후 국제해상보험연합은 공동훼손은 화주의 이익을 저해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규칙이 발표된 후 국제해상보험연합은 공동훼손은 화주의 이익을 저해하면서 부단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1. 공동훼손의 범위를 선박과 화물의 공동위험을 회피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와 비용에 한정하고 항해의 안전한 완수를 위해 발생하는 일련의 피난 항비용을 공동훼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2. 공동안전주의 영역에서도 공동훼손의 중심적인 지위에 있는 구조료, 예를 들면 로이즈 구조계약 표준 서식에 기초한 구조보수와 같이 해양구조의 독자 법칙에 의하여 항해단체의 관계인이 각각 구조업자에게 직접 구조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동훼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새로운 규칙을 발표한 것이 2004년 규칙인데요. 2004년 12월 31일 이후 공동훼손 실무에 적용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5월 5일 CMI 회의에서 공동훼손 분담금의 정산에 관한 계약 체제인 요크 앤트워프 규칙의 새로운 규칙이 채택되었습니다. 2016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규칙은
2012년에 시작된 초안 작성 과정의 결과로서 빔코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용성계약과 선화증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1994년 요크앤도프 규칙을 대체한 채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주 측의 관심과는 달리 선주 측의 반대로 인하여 실패한 2004년 규칙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요크앤도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5월 5일 CMI 회의에서 공동훼손 분담금의 정산에 관한 계약체제인 요크앤도프 규칙의 새로운 규칙이 채택되었습니다. 2016년 요크앤도프 규칙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규칙은 2012년에 시작된 초안 작성 과정의 결과로서 빔코의 승인을 얻었는데요. 용성계약과 선화증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1994년 요크앤도프 규칙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화주 측의 관심과는 달리 선주 측의 반대로 인하여 실패한 2004년 규칙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공동훼손 관련 CMI 지침이라는 제목의 지침 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법 및 요크앤도프 규칙에서 공동훼손의 성립 요건으로는 공동위험, 공동훼손 행위, 손해와 비용, 선박과 적하의 보존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위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훼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의 공동성이라는 것은 선박과 적하의 공통된 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명에 대한 위험이나 선박만의 위험 또는 적하만의 위험은 공동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험 발생 원인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험의 강도나 성질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폭풍으로 인한 것이면 선박에는 훼손, 적하에는 멸실의 위험과 같이 개별적 이익이 달리 침해되는 경우에도 공동훼손은 성립합니다. 다음, 위험 발생 원인은 불문합니다. 위험 발생의 원인이 동일하면 되므로 어떤 원인에 기인했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든 인간의 행위로 인한 것이든 제3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이 공동훼손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기타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훼손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국 법원은 로드법에서 인정한 공동훼손 분담 청구권은 선박을 위협하는 위험의 원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험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성립한다라고 하여 판례로서 원인 불문주의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의 현실성인데요.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한 처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험이 절박한 것을 의미하며 급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해의 성질에 따라서는 현재는 절박한 위험이 아니라도 시간이 흘러서 절박한 위험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 위험은 현실적 위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선박이 맑은 날씨에 좌초된 경우라도 그날 밤 또는 이튿날에 날씨가 급변하여 좌초 선박이 전복, 침몰할 가능성이 있는 때는 현실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실한 근거가 없이 장래의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처분하는 것으로는 공동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위험의 객관성인데요.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동훼손의 성립을 선장의 주관적 판단에만 맡긴다면 적하 이해관계인의 손해와 희생을 전제로 민사 책임에 관한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공동훼손 제도의 성격상 적하 이해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법은 공동훼손에 관하여 처분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하므로 위험은 객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목적의 소극성입니다.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처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선장의 고의, 비상의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선장의 행위는 선장에 의해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선장은 선박 소유자에 의하여 선임된 선장 뿐만 아니라 제748조에 의한 대선장 및 선장의 의뢰를 받고 실제로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장의 수임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선장 이외의자가 한 처분에 의한 손해는 공동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선장의 지위에서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이것이 공동훼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본선의 항해 중에 이루어지는 처분 행위이므로 선장의 지시 또는 위임에 의한 선원의 직무수행상의 처분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선장의 행위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선장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선장이 고의로 한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고의로 한 처분이라 함은 그의 의사에 기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또는 우연한 처분 등은 공동훼손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 상법 제799조는 선박이 불가항력으로 발항항 또는 항해 도중에 정박을 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동훼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준공동훼손의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요코엔토 규칙 제10조가 극히 좁은 범위에서 공동훼손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를 받아들여서 우리 상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처분을 공동훼손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고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는 영국과 미국 등이 있습니다. 다음 비상처분이어야 하는데요. 선장의 비상처분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이 있어야 하므로 운송계약상의 정상적 항해 비용은 공동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처분의 목적물은 선박 또는 적하이지만 손해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처분 행위는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사실행위이든 법률행위이든 불문합니다. 다음은 정당한 처분이어야 하는데요.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장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고요. 정당성이 결여된 처분에 대해서는 선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은 공동훼손으로 인정된 처분의 사례를 보면요. 첫째, 손해가 생기는 처분, 투하, 환적, 양육, 해난 사고에 조우하여 소요되는 선박 수선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하를 매각하는 것, 불을 끄는 행위, 적하의 사용, 임의 좌초, 도치나 다처의 절단, 기관의 무리한 사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생기는 처분으로는 선박의 부양, 피난, 공동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대체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대체행위, 비용 조달 행위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액의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훼손 처분으로 지출된 비용은 그 금액이 명백하므로 상법은 선박과 적하에 대한 손해의 산정에 대하여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훼손의 손해액은 처분의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의해서 신청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편의상 특칙을 두어 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적하의 가액은 양육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항해 종료 시의 선박과 적하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적하의 가액에 관해서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공동훼손에서 하주는 운님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 운님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선화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제 가액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훼손의 채권액으로 합니다.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가 그 화물이 손실된 때에도 그 기재액을 손해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는 금반원의 원칙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훼손 손해 또는 이것에 기한 분담 청구권에 대하여는 공동훼손의 정산이 종료될 때까지 법정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동훼손 채권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동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공동훼손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 계산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제척기간이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분담 청구권의 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과 유지권이 설정될 수 있는데요. 먼저 선박 우선특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공동훼손 분담 청구권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님, 그 선박과 운님의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생깁니다. 다음은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훼손 분담 청구권자는 적하 이해관계인의 운송물에 대해서도 선장을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선장은 적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적하보험자의 보증장을 받거나 또는 공동훼손 맥락서에 기명 날인을 시키고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훼손의 분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훼손 분담 의무자는 공동위험단체의 구성원인데요.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그 위험을 면한 선박 소유자와 적하 이해관계인입니다. 이때 공동훼손 분담액의 범위는 그 위험을 면하여 잔존하게 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입니다. 운임을 반액으로 한 것은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선박, 적하, 운임 등은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동의 위험 방지라는 공익 또는 사회 정책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1.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과 의료는 그것이 보존된 경우에도 공익상 또는 정책상의 이유로 인해 공동훼손 분담액으로부터 제외되어서 그 가액을 공동훼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동위험 방지 또는 생활 필수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물건이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훼손 채권에게는 산입하게 됩니다. 2.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공익상 특히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훼손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동훼손 분담액의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상법은 항해 종료주의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고서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육의 때와 고서의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적하의 가액에 관해서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 기타의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운임은 역시 편의상 그 반액으로 하고 있고요. 선화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제 가액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이 보존된 때는 그 기재액을 공동훼손의 분담액으로 하고 또한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재를 하였다가 그 화물이 보존된 때에도 그 기재액을 적하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음은 공동훼손 분담 의무자의 책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훼손 분담자 또는 공동훼손 채무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은 공동훼손 분담액의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분담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동훼손 분담 채권과 분담 재산의 범위 및 가액이 확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각 이해관계인의 분담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상법 제866조는 공동훼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훼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공동훼손인 손해액을 분담액에 속하는 재산의 가액과 손해액의 합산액으로 나눈 액을 분모의 각 항에 곱해서 나온 액이 그 각 항의 이해관계인이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잔존 선박의 성가를 해서 잔존 선박 적하의 가액을 C, 운임액을 F, 공동훼손액을 GA, 공동훼손 분담률을 K라고 하면 각 이해관계인의 분담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S는 100억 원, C는 70억 원, F는 20억 원, GA는 20억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각 이해관계인의 분담액이 갑은 10억, 을은 7억, 병은 1억 원, 정은 2억 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한번 이 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산 의무자는 공동훼손에서 정산이라면 공동훼손 분담액과 공동훼손 채권액을 확정하여 각 이해관계인에게 분담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정산 의무자는 별다른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선장이며 선장은 항해가 종료한 후 공동훼손 정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정산 사무가 전문적 기술적인 것이므로 전문적인 공동훼손 사정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정산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다룰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훼손 정산지는 특약이 없는 한 항행의 종료지, 즉 선박과 적하가 종국적으로 분리되는 최후의 적하 양육항을 의미합니다. 항해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곳이 정산지입니다. 다음은 정산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807조 공동훼손 분담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최후의 양육항에 이르기까지는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공동훼손의 정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장은 공동훼손 분담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않고 대개 보증금을 공탁시키거나 또는 적합의 보험자의 보증장을 제출케 하고 운송물을 미리 인도한 다음 정산 후일에 하게 됩니다. 다음 수후의 공동훼손의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 항해 중 여러 차례의 공동훼손 행위가 있을 때에는 후의 공동훼손부터 정산하게 됩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항해 종료지에서의 잔존재산으로 훼손을 분담하여야 하므로 후의 공동훼손을 먼저 정산하지 않으면 잔존재산의 가액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산 후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 용선자, 송하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공동훼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 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상금은 자기의 분담액을 공제하고 실제로 배상받은 금액이 아니라 자기가 입은 모든 손해액을 의미합니다. 이 반환된 금액은 분담률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에게 분배하게 되고요.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 기타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공동훼손 분담자는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하게 됩니다. 구상권도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기간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게 됩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